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답이 나왔는데요.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장 부부장은 오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어리석음에 극치라며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후 대통령실은 북한이 윤 대통령에게 무례한 언사를 이어가고 담대한 구상을 왜곡했다고 지적하면서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표하고 북한의 자중을 촉구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문제인데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한다면 담대한 구상이랄 수 없겠죠. 물밑 접촉도 하고 더 구체화한 제안도 내놓고 조금 더 주도 면밀하고 냉정하게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해야겠습니다. 8월 19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못하는 일, 우리라면 할 수 있지. 소상공인의 어깨를 가볍게, 우리같이 힘내요. 탄소 없는 지구, 우리 같이 지켜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오가네요. 스틸 1번가. 렉스턴 스포츠의 여름휴가. 아들, 아빠랑 신나는 모험할까? 아님 엄마랑 편안한 여행할까? 전 둘 다 할래요. 온 가족을 만족시킬 렉스턴 스포츠와 지금 떠나세요. 넓은 데크만큼 즐거움이 넓어집니다. 8월 일시불 구매 시 캠핑웨건 패키지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8월 19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성공회들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 봅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시에서 무장의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문경시 의회 진후진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HS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봅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맞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제 본인이 앞부분에 본인의 지금 100일 동안의 성과를 쭉 설명하시고 그리고 기자의 질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너무 이제 본인의 치적을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실제 성과가 없는 것도 성과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고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두 번째는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사실 100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당 내부의 갈등도 있었고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세간의 비판도 있었고 비선이나 아니면 그 측근 이런 분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문제 때문에 논란도 있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 한마디의 사과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네. 그런 부분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자들의 질문 받는 것도 너무 개인적으로 저는 시간이 좀 짧았다고 생각하고요. 질문에 맞는 답변보다는 두루뭉실 그다음에 좀 그 핵심을 피해가는 답변으로 계속 그 답변을 하시고 추가 질문도 할 수 없어서 국민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속 시원하게 다 얘기된 시간 아니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 그런 회견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질문 기자 선정에 편향성이 있었지 않나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총 29분 정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질문 질의응답을 총 12명이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네. 거기 외신 기자 2명 들어갔고요. 나머지 한국 기자들인데 문제는 이제 그 기자들을 누가 지명을 했냐면 강인선 대변인이 지명을 했어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제가 이 방송하고 있는 MBC 기자라든지 KBS 기자라든지 이런 기자들은 발언 기회, 질문 기회 자체를 못 얻었어요. 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의 뭐 비선 실세들 또는 비선들의 대통령실 근무, 그다음에 대통령실과 그리고 이제 관저에 공사를 하는 업체와 연관성 뭐 이런 것들을 폭로하는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이거든요. MBC KBS가. 그런 언론사들한테는 아예 질문 기회를 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언론이 이제 진보 보수로 갈라지고 뭐 중도도 있지만요. 근데 공교롭게도 12개의 질문을 했던 언론사들 중에 진보적 성향의 언론사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왜 강인선 대변인이 그렇게 그런 그러니까 보수적 성향이나 중도적 성향의 언론사들만 지명을 해서 물어봤을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까? 특히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서 부정적인 어떤 그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낸 언론사는 왜 발언 기회를 안 주는 것일까? 질문의 기회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기자단에서 뭐 선정해서 기자 질문한 것도 아니고 강인선 대변인이 그 자리에서 본인이 지명을 한 거잖아요. 네. 그 선택권이 없어요, 기자들한테. 그럼 120명이나 되는 기자들이 거기 와 있었는데 12명만 10분의 1 정도예요. 추가 질문도 안 되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기자회견이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그 외에도 또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질문도 있었는데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어떤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 그것도 부분은 저는 네. 거짓말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아니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질문했는데 다른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하신 적이 없다면서요. 네. 그럼 내부 총질 문자는 뭐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앞뒤가 안 맞아요. 네. 아니 당의 원내대표한테 직접 본인이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 그 이준석 대표를 평가한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이 나가니까 당이 좋아졌다. 관심도 많으신 것 같아, 당 운영에. 네. 근데 뭐 관심이 없다. 민심 챙기느라고 뭐 정치인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 적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그 문자라도 안 나왔으면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국민들이 또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문자가 이미 공개된 마당에 이런 얘기를 왜 할까?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거짓말 논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왜 못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 발언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날 오후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봤냐 이런 질문을 받자 답변을 또 묘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하는 말 관심 없고 거기에 대한 평가한 적도 없다. 이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걸 받아서 되치기를 한 거죠. 네. 오늘 뭐 이 정치 현안도 많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지 못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뒷말이 불경스럽게도 그렇게 붙였거든요. 네. 불경스럽게도를 왜 거기다 집어넣겠어요? 정말 본인이 불경스럽다고 생각해서 넣겠습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대로 반사시켜준 거죠. 본인한테 했던 말을 본인이 도리어 그대로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 되돌려주는. 그만큼 이제 그 불씨의 골이 깊고 서로에게 감정이 상당히 안 좋다.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적으로 정말 좀 공허한 느낌이 드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아직 가처분 신청에 대한 그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나 국민의힘 비대위나 둘 중 하나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되면 비대위가 이제 뭐 거의 유명무실해지죠.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인용이 됐다고 하는 가처분 신청 인용됐단 말은 비대위 출범 자체가 불법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는 완전히 이제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못 하게 되고요. 조영 비대위원장이. 네. 그럼 당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럼 다시 이준석 대표는 대표 자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기각이 되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 상당히 곤혹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 비대위가 했던 모든 절차들이 다 정당하다 이렇게 확인해 준 거잖아요. 네. 그럼 이준석 대표를 대표에서 나가게 하고
비대위 체제로 바꾼 것 자체가 문제가 없으니까 이준석 대표는 대표 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완전. 네. 물론 본인은 본안 소송까지 가겠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싸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1차 그 가처분 신청이 나오면 비대위는 이제 탄력을 받고 계속 활동을 하겠죠. 네. 대신 이준석 대표는 이제 밖으로 나와서 장외에서 여론전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였습니다. 공석이었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지명이 됐는데요. 윤 네. 대통령의 측근 중 아주 측근이라고요. 측근이죠. 예. 윤핵관이죠. 거기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국민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일부러라도 저는 그런 분들을 거기 앉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검찰을 대통령이 장악을 하겠다 이런 의도라고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본인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니 본인의 측근 중에 측근인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잖아요. 그리고 검찰마저도 본인의 측근이라고 하는, 왜냐면 지금 지명된 분이 한동훈 검사장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에서 근무할 때 거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아주 가깝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잘 따를 수밖에 없는 분인데 이분을 검찰총장에 앉혀놓으면 검찰이 그럼 과연 현 정부 권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나 조사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 정부에 대해서 타겟으로 삼고 조사하고 검사들이 수사하고 이럴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거죠. 네. 그걸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떡하니 그런 분을 또 지명을 하니 그거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 볼 때는 인적 쇄신이라 아니면 뭔가 그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그 본인이 내세웠던 타이틀에 맞는 것인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엄지손가락 세고 여기저기 모여라 이거 하고 있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맞아요. 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는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이분은 또 어떤 인물인가요? 이분도 물론 금융 관련해서 일을 하신 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 인물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위 이제 처음에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 내각을 포함해 주요 인사들이 나왔을 때 비판받았던 지역이 서오남이에요. 서울대 네. 50대 남성. 네. 이분이 딱 거기에요. 서울대 출신이죠. 네. 서울대 출신이고 서울대 교수예요. 네. 그다음에 50대죠. 그리고 남성이에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처음에. 네. 너무 편중된 인사 아니냐. 네. 너무 서울대 편중 아니냐. 거기에다 이 법대를 나오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동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국민이 볼 때는 측근 인사라고밖에 비판을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든 지역 안배도 좀 하고 꼭 그렇게 특정 대학, 서울대 대학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고 50대 남성이 줄을 이루어야 되느냐. 이런 비판이 있어가지고 여성 장관 2명 했다가 2명 다 낙마했는데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송호남을 임명을 했다? 이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어떤 시각이나 국민의 비판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서울대 출신이고 그것도 서울대 법대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50대 남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또 하나는 이제 또 법 하는 분이잖아요. 법 전문가니까 이분도. 네. 그러니까 금융계에 지난번에도 이제 그 검사 출신을 금융계에 또 앉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여기에 이제 법률 전문가를 앉혀놓으니 이 금융 전문가는 다 어디 갔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관치 금융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을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대명을 넘어 확대명,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이 확대명이 굳어지고 있다죠? 그렇죠. 지금 현재로 보면 이변이 없는 한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을 보면 70% 이상을 이재명 의원이 지금 가져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재명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강훈식 의원이 사퇴를 했지만 네. 어떤 강훈식 의원이 받았던 퍼센테이지를 박윤재 의원이 그대로 가져간다고 보기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네. 예를 들면 1대1 구도가 되더라도 이재명 의원의 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요소는 아니다. 그럼 결국은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당원 80조를 두고 또 논란이 많던데요. 이 당원 80조가 뭐고 무엇이 문제라는 건지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당헌 80조가 이제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직자가 검찰에 기소를 당하면 당직을 정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소를 당하게 되면 당직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만들어 놓은 게 규정인데요. 논란이 됐던 것은 뭐냐면 그러면 검찰이 기소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걸 확증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고 수사를 했으면 뭐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결국 죄 있다라고 하는 기소예요. 그러면 기소를 해서 그게 재판에 가서 재판장이 양쪽 의견 듣고 피고인 의견도 듣고 고소한 고발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서 나온 결과하고는 다르다. 검찰이 본인들의 시각에 따라서 어떤 특정인을 찍어서 그 사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까지 하면 그러면 민주당은 그럼 검찰이 좌지우지하는 검찰이 만약 어떤 정치인 야당의 주요 정치인을 만약에 정무를 정지시키고 싶으면 수사하고 기소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검찰에 의해서 민주당이 영향을 받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개정해달라고 네. 당원들이 당원 청원 게시판에 의견을 올렸던 것이고요. 네. 근데 결국 이제 전준희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없애는 걸로 통과를 시켰는데 비대위원회에서 이걸 뒤집어서 다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였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김순호 행안부 초대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을 두고 여야 설전이 이어졌는데 김 국장이 해명을 했지만 여전히 의혹이 안 가신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김 국장은 그냥 해명이라는 게 나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예요. 네. 다른 어떤 증거도 없어요.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게 해명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행정을 한 것 같다라는 증거는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김순호 국장은 본인의 말을 통해서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보면, 이분이 그런 일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정황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럼 어디에 힘이 실리겠습니까? 심지어 어제 물론 여야 간에 이게 다툼이 있긴 했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도 김순호 국장에 대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거는 너무 증거가 많이 나오니까 예를 들면 이분이 군대에 가서 집회 많이 하고 이러면 군대를 막 강제로 보냈거든요. 독재 정권에는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는. 그래가지고 군대 들어온 사람 중에 대학생들 몇 명을 포섭을 해요. 정부가.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밀정으로 쓰는 거죠. 네. 다시 이제 졸업하고 나가면 지원금도 주고 뭐 용돈도 주고 이러면서 예컨대 그 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노동단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 조직에 대해서 조사, 그러니까 정보 수집해서 보고하고 또 뭐 반정부,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단체에 대한 정보들을 몰래 들어가서 마치 회원인 것처럼 활동하면서 빼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그런 결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서류상으로. 네.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김순호 국장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제 말만 하고 다른 어떤 증거가 없어서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계속 김순호 국장이 절차를 지키고 있으면 이 문제가 계속 확산될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여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좀 결단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사포커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사그림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무장의 도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누구나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무장의 도시라는 건데요. 경북에서는 문경시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2년 전 경북 최초로 무장의 도시 조성조례가 제정 공포가 됐고요. 당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분인데요. 문경시 의회 진우진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우진입니다. 네, 2년 전이었어요. 문경시사 경북 최초로 무장의 도시 조성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당시 대표 발의를 했던 게 우리 진우진 의원님이셨죠? 예, 맞습니다. 네, 우선 이 무장의 도시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조례 상은 개념은 무장의 도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 개별시설에 접근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된 도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무장의 도시는 모든 시민의 불편을 느끼지 않게 섬세하게 관리되는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불편을 느끼지 않게 관리되는 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년 전에 무장의 도시 조성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어요.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우리 저들 시민께서 네. 저에게 건의해 주셨고요. 우리 문경시에 진남 교반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하죠. 예, 경북에서 제1경으로 선정돼서 아마 경치가 아름답고 어디 가도 주변이 뛰어납니다. 네. 거기에 진남 터널이 있습니다. 예전에 철길이 다니고 석탄을 싣던 폐 터널이 있는데 그 폐 터널이 오미자 테마 터널로 변경돼서 문경의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네. 2017년에 개장해서 문경시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오미자 테마 터널을 방문하는 장애인이라든가 교통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시민도 그분의 한 분이었습니다. 네. 그분께서 나도 여기에 구경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예. 가서 우리 담당 부서에 얘기해가지고 여기에 관광 명소가 되었는데 관광가였습니다. 진입할 수 있도록 편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마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주변에 공원이라든가 도로, 횡단보도 너무 불편한 부분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그분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사실 저도 문경 오미자 테마터널 처음 개장했을 때 가봤고 얼마 전에도 사실은 다녀왔었는데 정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아졌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의원님께서 시작을 하셨네요. 그렇다면 제가 한 건 저 진입로만 제가 했을 뿐이고요. 그 민자로 오시는 민자 투자해서 우리 문경을 관광을 살리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러면 무장의 도시 조성 조례에 담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쉽게 말해 모든 시민들에게 편하고 안전한 도시를 제공하자는 내용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가 편하게 접근하고 사용하고 이동하는 도시입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마찬가지로 편하게 이롭습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시설들, 공원, 공공건물 또는 도로, 교통수단 이런 시설들이 모든 시설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모니터링하고 또 불편한 부분을 있으면 점차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해놨습니다. 네. 또 새롭게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도로, 공원, 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인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 설계, 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의원님 무장애 도시 조성을 밝힌 지자체가 전국에 20개 지역뿐이고 경북에서는 우리 문경시가 유일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무장애 도시로 지난해 2021년도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좋은 조례 부분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거 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너무 또 뜻깊고요. 점차적으로 저뿐만 아닌 우리 동료 의원들이 더욱더 분발해가지고 시민들에게 기대에 부합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경시에서 또 조례 조성 첫 해의 첫 사업으로 중앙로의 도로 건널목 가장자리는 맨홀의 구멍 방향을 바꾸는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들었는데요. 이 맨홀의 구멍 방향을 바꾼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횡단을 우리 시민들께서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 되면요. 자세히 보면은 횡단보도 앞에 우수 맨홀들이 각 시군에 가면 다 있습니다. 네. 도로변에. 그게 우수 맨홀이 전부 다 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우수 맨홀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 타는 킥보드, 우리 어르신들 타는 휠체어, 또 교통에 불편하는 우리 임산부들, 또 지평에 짓는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들, 연세 되신 분들이 지날 때 거기에 종으로 되어 있는 맨홀에 바퀴가 빠지거나 지평이가 빠지거나 힐이 빠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종으로 되어 있는 맨홀을 행으로 같이 또 방향을 또 바꿔놨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휠체어가 종으로 되어 있는 구멍이 행으로 되어 있을 때 휠체어가 바로 건너갈 수 있고 같은 방향이 아니다 보니까는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저희들 중앙시장 입구에 무진동 맨홀을 설치하였습니다. 거기에는 행과 종으로 다 나열되어 있어서 충분한 우수도 반입할 수 있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도 있고 차량이 지나도 소리도 안 나는 무진동 맨홀로 교체하였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또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의원님께는 또 보람이 되고 시민분들께서는 너무 편안하다 이런 반응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이후 2년이 지났는데 그간 다른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우리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가장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공공시설에서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자라나는 어린이들 그리고 임산부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배려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 것을 명문화, 법제화 시켜놓은 것이 또한 성과라 할 수 있겠고요. 문경시 같은 소도시의 경우 전체 시설물 공사 중에 지자체에서 하는 공사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네. 이러한 강급 공사들이 하면서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것을 물론 공원이나 건축물은 개별법으로 BF 인정이라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간에서 하는 전체적인 공사를 아울러서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구조를 설계 시공할 것을 조례로 만든 것은 바로 이 무장애 도시 조례의 문경시가 유일합니다. 네. 최근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앞으로 하게 될까요? 예, 이제 한 2년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올해부터 무장애 도시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과 토목 전문가, 건축, 사회복지 전문가, 그리고 장애인 협회, 우리 나이 드신 시니어 클럽, 또 언론인 등 관련 분야의 분들을 모시고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일단 무장애 도시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무장애 도시 인정받는 시설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되고요. 시민들의 인식도 개선해야 하고 지금은 간에서 이러한 일을 주도적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에서도 건축이나 그런 부분이 무장애 시설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시민들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의 시설들에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무장애 시설을 요구해야 하고요. 앞으로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다행히 아주 능력이 뛰어난 위원님들이 열정과 힘을 모아주시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 사람으로서 감사할 따름이죠. 네,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의 인식이 개선이 되고 스스로들 앞으로 도시 시설들을 건설할 때는 이렇게 누구나가 다 편안하게 걸어다니고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퍼진다면 시설이 다 정말 달라질 것 같다라는 희망이 보이는데요. 앞으로 우리 문경시가 무장애 도시로 더 성장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진짜 제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의원으로서 저와 우리 문경시 의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고요. 네. 다양한 사회 약자와 어려움을 정치하고 발로 뛰고 어디 불편한 부분이 있나 없나 빨리 해결해 드리고 노력하고 그런 노력들이 모여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경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 문경시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의 행정이 사회적으로 좀 더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는 분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여러 여건에 있는 분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문경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주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의식이 좀 더 열렸으면 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지금 당장 내가 불편함이 있으면 그걸로 됐다 하지 마시고 노약자가 다니기에 안전한가, 장애인에게 불편이 없나 그런 걸 좀 더 배려해 주시면서 우리 시민들 한 분 한 분 그런 마음이 모여서 문경시가 진정한 무장애 도시, 모든 시민을 위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우리 문경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특히 우리 진우진 의원님께서 더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공무원분들 그리고 시민분들이 다 함께 힘을 합한다면 진정한 무장애 도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목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경시 의회 진우진 의원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지난 화요일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270만 호 주택 공급 등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첫 공급 대책인데요. HS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5대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대책 발표라고 했는데 816 대책에 대한 시장의 의견이 어떤지 먼저 살펴볼까요? 우선은 가장 중심적으로 하는 게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이번 방향이 나오긴 했지만은 좀 천천히 좀 더 지켜보자. 라는 좀 반응들이 좀 더 강하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제 최근 들어서 건설업이나 그런 분양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개발업자들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추가 공급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큰 변화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수도권의 이제 3기 신도시 개발안이 기존에 있던 정부 때부터 시행이 됐던 것들이 올해 이제 토지 보상이 나가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토지 보상 좀 풀리는 문제.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금리 상승이라든가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매매 거래가 활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가 들었고요.
그리고 일단 가장 크게 민심적으로 반항이 좀 있었던 부분은 이번 정부의 그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네.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재건축 등을 뭐 리모델링을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는데 네. 이 공약 자체를 2024년도에 정책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 발표를 하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이건 좀 잘못된 발표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왔던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장 먼저 도심 공급 확대 이 사안인데 도심 공급 방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게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대부분 서울에 대한 집중 개발안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네. 특히 이제 그 도심 정책 공급 방향이라는 것이 이번에 나왔던 것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출퇴근 관련된 시간 소요. 뭐 일부러 저희가 간략하게 얘기해 드리면 이제 서울에 출퇴근하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계신 분들이 출퇴근 시간만 해도 거의 3시간 가까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거의 핵심 요청인 교통이 공급되어지지 않는 3기 신도시 개발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서울 도심 안에 그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도시 정비 사업을 빨리 좀 신속하게 갖고 가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서울 도심, 중심지, 강남 이런 곳에 치우쳐져 있는 재건축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너무 비싼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뭐 청년층이나 일반 서민이라든가 사회 초년생들은 이번 공급 대책이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분양을 못 받는 거고 돈 있는 분들만 더 분양을 받는 거니 결국 양극화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거가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서울 도심의 공급은 주로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새 아파트가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서울 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서울 도심 주위에 있는 도시 정비 사업을 포함해서 진행되지 못했던 거를 공공의 힘을 기여를 해서 그다음에 빨리 구주택들을 신규 주택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사업이 진행이 늦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진단을 받는 시간이 좀 늦어졌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에 대해서 너무 많이 손실이 크다라고 해서 조합원들이 동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심에 대해서 일반 민간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위축되는 사항들을 다 폐지를 하거나 축소시키고 그다음에 도심 복합 사업이라는 걸 또 발달을 시켜서 공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인허가 상황에서도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공급 위주의 방안을 제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거 사다리가 약화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 집 마련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내 집 마련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이미 2021년 1월에 10년짜리 장기 임대주택 사업을 중단을 하고 실질적으로 공공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간 임대주택이 뉴스테이를 제해놓고는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그 뉴스테이가 최장 20년까지 임차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줬다라고는 했지만 실질론적으로 임차인이 내 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계속 분양 전환이 보장되지 않는 임차만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주택 공급은 정확한 공급 방식이 아니다라는 불만들도 있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청년층 등 같은 경우는 이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이라든가 나중에 분양을 전환받고 싶어도 그 목돈을 마련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도심 복합 사업으로 발달을 되는 경우에는 청년층한테는 원가 주택을 공급하고 이분들한테도 역세권에 있는 좋은 입지주에다가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급을 늘리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자금에 맞게 임대와 분양을 혼합할 수 있는 민간 분양 주택을 새로 만들어는 모델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토지 임대부 주택까지 만들어서 개선 공급을 좀 강화시키겠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도심지 공급의 장기화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를 제시했는데요. 네. 이 주체가 신탁사로 이렇게 바뀌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 보통 조합 사업이라고 한다면 여러 명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의견 수립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요소들도 굉장히 많았고 특히 이제 이 개발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닌 조합원이라든가 조합원들이 추천한 조합장들 임원들에 의해서
배임이라든가 공급 이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쟁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에 있는 둔촌주공 아파트가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인데 조합의 동의를 못 받은 상태에서 시공사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른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는 10년 전 공사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오른 공사비에 대해서 조항을 들어서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했고 조합에서는 그거 인정 못하겠고 그럴 거면은 내가 원하는 자재를 써서 공사비를 올려달라 이러는 분쟁이 있다 보니까 건설 현장이 스톱이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서울시가 중재를 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줬던 금융기관들이 시공사 어떻게 보면 편을 들었다는 표현은 좀 죄송스럽지만 시공사 의견을 더 들어서 조합원들이 좀 동조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빨리 마무리짓게끔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많은 경우들이 조합의 문제, 그다음에 시공사의 문제, 조합이 또 분쟁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권을 뺏기는 경우들도 있으셨고요. 네. 특히 이러다 보니까 계속 사업비가 늘어가니까 일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 자금을 내가 내야 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항상 이 자금의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번에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는 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해주자. 그러면 그 신탁사는 전문 개발업자이니까 금융기관의 성격도 갖고 있다 보니까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금융 조달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일반 사업 시행자보다 더 안전한 자본 조달이 가능하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체 조합원들 동의받고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탁사를 활용해서 규제 완화도 받고 그거에 따른 또 빨리 공급되어지는 것만큼 인센티브를 확대해 줄 테니 신탁사업주에 대해서 신탁사가 시행을 할 수 있게끔 좀 선택을 해달라. 그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일반 조합 설립하고 인가받고 하는 기본 기간 3년 이상을 단축시키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공급도 3년 이상 더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장점인데 또 이제 보통은 이제 좋은 반면에 일반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개발해서 내 땅에서 내 아파트 새거 하나 받으면서 내가 비용을 냈는데 개발 이득을 왜 신탁사가 가져가느냐. 신탁사한테 너무 많은 수수료 나가니까 싫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동안의 신탁사업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진행되지 못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정부가 좀 나서서 과다한 신탁 수수료 나가지 않게끔 조정을 좀 해보겠고 특히 이번처럼 금리가 계속 상승되거나 공사 원가가 상승되는 기간에서는 오히려 신탁사한테 주는 수수료가 비용보다는 더 대체제가 될 수 있는 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잘 판단하고 신탁 사업도 좀 해봐라 라고 권유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간도심 복합사업 신설 내용도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에 조금 생소한 리츠, 신탁이랑 사업 추진 방식을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신탁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리츠라는 거는 금융사가 주체가 된다라고 간단하게 표현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땅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전문 개발업자가 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땅을 팔아서 그걸 아니면 그 땅을 산 사람이 사업 개발자가 되어서 보통 개발을 하는 민간 사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토지주하고 이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개발 사업자하고 금융기관이 각자 출자를 해서 이 사업이 합리적으로 그리고 균형 맞춘 그래서 좀 이상하게 사업이 간다거나 너무 막대한 비용을 개인이 취득한다거나 하지 않고 사업비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토지주를 갖고 있는 토지주 입장에서도 매각하느라고 내놓는 양도세라든가 그동안의 그런 개인적인 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행에 대한 이득이 토지를 대출한 토지주한테도 가고 금융기관은 이 재원을 조달하는 거를 일반 창구에서 리츠 펀드라는 형태로 해서 일반적으로 주식처럼 상장해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보니까 일반 개인들도 이 리츠라는 걸 통해서 일종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금융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체를 기존에는 그냥 개발하시는 공사업자나 개발업자가 주체가 됐다고 한다면 리츠는 좀 더 금융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잘해주셔서 이해가 정말 빠르게 됐고요. 이번에는 그 청년에게 공급하는 원가주택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공급
공공의 이득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럼 청년한테 원가주택을 주겠느냐,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그 질문에, 이번에 가장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땅에서 집을 지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거를 도시계획 규제를 받고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용산의 오세훈 시장이 1500% 용적률을 제시했던 것처럼 기존에 있던 어떤 규제를 받지 않고 특례를 적용을 해서 주거 공급을 늘리고 그만큼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개발 사업자와 공공이 같이 나눠받는 방식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공공이 취득한 인센티브 공급량에 대해서는 청년한테 토지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제외한 주택가격의 원가 개념 또는 아까 토지부 개념이라고 해서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건물은 본인이 소유하는 그런 형태의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쉽게는 그냥 1억짜리 집을 만약에 분양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공공참여 원가주택이 되면은 4천만 원 정도 되는 원가로 해서 건물을 취득하고 나머지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장기 월세 개념 아니면 토지 사용료 개념으로 해서 국가에다가 내는 개념 이런 상품까지도 도입을 해보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역세권의 좋은 곳에다 집을 얻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에 주거환경 혁신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지방의 노후된 도심지가 개선될 수 있다. 이게 이런 방향인데 수도권에 집중된 사업 방향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지방 같은 경우도 공급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통 이게 동의를 받는 것,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데는 단위상을 공공비율로 내놔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에 따라서는 이거를 최소 20%부터 50%까지 좀 더 완화시켜서 공급하니까 일반적으로 그 공공임대주택이랑 같이 들어가는 그 재건축 사업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지방사업지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완화시켜서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중에는 이게 임대주택이란 형태로 다 공급되었던 것들을 좀 분리시키기 원하셨던 부분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공공분양이라고 하는 형태로 분양형 형태로 공급을 해서 차별화가 좀 되지 않게끔 하고 특히 이제 상가 소유자와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자에 대한 차별을 갖다가 문제를 삼았던 것들을 LH공사라든가 지방공사에서 그 사람들이 똑같이 분양받고 똑같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노후주택에 대해서 올해 한 900호실 정도에다가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한 300만 원, 380만 원 정도 되는데 외부에 좀 화장실이 있다던가 이런 생활에서 불편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활시설 불편 사항들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의견들을 담고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공지가 나오면 해당 지자체에 살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택 공급 대책 제목이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 방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저희는 잘 지켜봐야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거진 에이지스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